마켓나우 2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해랍니다. 예견되지 않은 불확실성도 아닌데 시장이 크게 반응을 하네요. 조정의 빌미를 찾아서 움직이는 것 같다고 할까요? 오늘 시장을 바라보는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에서도 대비할 수 있는 전략 챙겨드리는 게 저의 그리고 마켓나우 2부의 의무겠죠. 오늘도 끝까지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10시 구간 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 FOMC에 대한 경계감이 좀 깊게 들이우는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틀 만에 하락 전환을 했고요. 다시 한번 2,700선 아래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0.86% 내리면서 2,69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보시면요. 개장 초반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0.4%, 0.5%대 약세권입니다. 5일 만에 하락 전환했고요. 현재는 862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나타나고 있고 장 초반보다 물량 확실히 키워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외국인 쪽에서 1,000억 원 넘게 그리고 기관 쪽에서도 3,400억 원 가까이 매물 출회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보시면 기관은 하루 사고 하루 팔고 최근에는 그랬거든요. 오늘 장에서는 매수 우위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외국인은 1,000억 원 가까이 그리고 6일 만에 매도세로 돌아선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종목 얘기는 2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오늘은 IS의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시장에서는 어떤 부분을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자, 일단 오늘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이 관망장세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이제 압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엔비디아 액분 이후 거래가 이번 주에 이제 처음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 반도체 IT, 즉 주도주에 관심을 가졌던 많은 투자자분들이 엔비디아의 방향성을 보고 나도 투자를 하겠다라는 관망 심리가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는 첫 거래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고용지표 발표가 나오면서 지금 지표 발표에 따른 경우의 수가 굉장히 지금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주 목요일 날 CPI 지표와 FOMC 이제 회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한 주라서 아무래도 공격적인 베팅을 주도주에 계속해서 하시는 것보다는 일단 가지고 있는 종목을 조금은 더 관리를 잘 해야겠다라는 투심이 더 많아지는 오늘의 첫 거래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시장의 하락은 어떻게 보면 앞서 이제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우리가 몰랐던 이슈가 터져 나온 조정이 아닌 우리가 알고 있었던 조정에 따른 어떤 관망장세로 인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 시장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지부진한 상황 속에서 좀 특징적인 흐름 보이는 섹터가 있다면요? 네, 일단 우리가 지난주에 가장 큰 어떤 테마라고 한다면 바로 이제 포항에서 있었던 대왕고래 영일만 이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시추를 해봐야 안다. 그리고 해봤었을 때 가능성은 20% 정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지난주 초, 주 중반만 하더라도 이 이슈가 가장 강했었거든요. 하지만 이 이슈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봤었던 섹터를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종목군들이 올라갔었을 때 원전이라든지 태양광 그리고 풍력 에너지주들이 우리나라도 산유국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에 정말 말도 안 되게 반대급부로 이제 조정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영일만 이슈로 올라왔었던 다수의 종목군들이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조정을 받고 있다 보니 그로 인해 빠졌던 어떤 에너지주들의 오늘 반등세가 굉장히 두드러진 하루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총 상위 종목 기준으로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시 한번 플러스로 전환을 해주고 있고 이것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우진 엔테카 같은 기업들 혹은 BHI와 같은 기업들이 오늘 상대적으로 강한 이유는 지난주 영일만 이슈 때문에 조정을 좀 먼저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흐름들은 우리가 6월 달에 계속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일만 이슈가 하루아침에 끝날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강할 때 이들이 약하고 그들이 약할 때 이들이 강한 그러한 어떤 수급의 시속 게임 양상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 전략을 짜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전략에 맞춰서 어떤 종목들을 공략해보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저도 오늘 오전에 어떤 종목이 지금 가장 좋을까 시세를 좀 보고 있었는데
덕산테코피아라고 하는 기업이 지금 가장 눈에 많이 띄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덕산테코피아는 기본적으로 OLED라든지 2차 전지 관련한 본업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OLED 쪽에 이제 매출 비중이 좀 많았었는데 OLED 산업이 본격적으로 지금 회복하는 시그널은 나왔지만 아직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단계가 아니다 보니 덕산테코피아가 가지고 있는 어떤 OLED 쪽에 대한 관심도가 그렇게 크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이 애플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뭐 삼성 계열도 그렇고 OLED 회복량에 대한 증가 또 이로 인해서 좀 개선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OLED 본업의 회복에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요소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덕산테코피아는 전해액 관련해서 미국의 IRA 보조금 수령을 하는 기업으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죠. 미국 이제 전해액 공장에 대한 착공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어서 가장 강한 모습을 좀 연출하는 이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올해 이제 신사업 매출의 이제 방향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신사업이 정말 뜬금없는 산업입니다. OLED와 2차 전지 전해액 관련 사업을 하지만 신사업은 비만 당뇨 치료제 중간재를 생산하는 기업이 되었거든요. 이쪽에서의 성과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도 지금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역사적인 신고가로 이제 흘러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보니 만약에 오늘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덕산테코피아를 필두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뭐 펩트론이라든지 인벤티지랩 이러한 기업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덕산테코피아 본업과 함께 신사업 내용 유익 있게 살펴보고 계시군요. 또 한 곳 살펴볼까요? 네, 일단 추가로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될 쪽은 자동차 쪽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자동차 부품 회사인 SL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지금 위치에서 스터디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이제 시장이 잘 나갈 때 그리고 잘 나가지 않을 때 수급의 공방이 어느 쪽에서 일어나는지를 잘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올해 상반기는 확실하게 주도주가 쉬어갈 때는 밸류업 관련한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장 많이 또 수혜를 받는 기업 중에 하나가 자동차 쪽이기 때문에 저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수급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테마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수출 데이터로 판매량과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라서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현대차, 기아는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그 기업을 좀 제외하고 살펴보면 SL이라고 하는 기업이 가장 저는 눈여겨봐야 될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엔 이번에 북미에서도 여전히 견고한 판매량을 보여줬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좋은 점수를 줬던 이유는 인도 시장에서의 성장률이 굉장히 빠르고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부품사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동안에 미국에 너무 집중을 한 나머지 인도 쪽에 진출이 좀 늦어진 기업들은 주가가 생각보다 늦게 좀 반응을 하는 모습. 근데 SL 같은 경우에는 이미 현대차와 협업을 통해서 미국과 인도 쪽의 공장을 모두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부품사들 안에서 수급이 들게 되면 SL이 가장 좋은 모습을 또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다른 기업 대비 많이 올라오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위치에서는 가격적인 메리트로 저는 부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자동차 쪽에서 자동차 부품 쪽을 여러분들이 지금 위치에서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로 무언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 SL까지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만한 인터뷰에서는요, 중국 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뵌 지가 한 2달 정도 됐는데 그간 뭐 한국과 중국 관계에 뭔가 조금 변화되는 조짐이 있나 이렇게 좀 살펴볼 만한 이슈도 있어서 오늘 다시 한번 모시게 됐고요. 일단 뭐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이 한중 FTA 뭐 협상 재개라는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중국 반응은 어땠습니까? 저희는 좀 크게 보도를 하고 그랬잖아요. 26, 7일에 뭐 이제 보도가 나와야 되는데 중국의 국무원 우리 같은 행정부나 네. 외교부 사이트 별 코멘트가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 한중일 회담에서 뭐 우리하고의 얘기의 의미는 그 사이 한 3년 반 넘게 단절됐던 대화 창구가 재개됐다. 뭐 그런 정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과거에 리커창 총리가 와서 한국하고 뭔가 하고 나서는 바로 액션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이번에 리창 총리가 왔다 가서는 조용한 이유는 리창 총리의 입지나 위상이 과거의 총리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 총리는 경제를 총괄하는 실질적인 이제 뭐 경제 1인자, 통치의 2인자였지만 지금 리창 총리 같은 경우는 그 경제 실무를 담당하기보다는 국무원을 그냥 관리하는 이제 관리 총리의 의미가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무는 오히려 이제 상무부 장관 이제 이 사람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FTA에 관한 재개 합의를 했지만 이게 크게 주목을 못 받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궁금한 게 일본도 같이 얘기했으니까 일본 쪽이랑 한 거는 얘기가 됐어요? 뭐 그쪽도 조용합니다. 그쪽도 별 조용해요? 코멘트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국은 중국만의 이슈에 많이 관심을 두나 보군요. 아니 그러면 일단 대화 창구 재개 정도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좀 해주신 거고 그렇다면 어쨌든 조금 그래도 의미 있을 만한 내용을 찾아본다면 그랬잖아요. 그 FTA 2단계 논의 재개한다면 문화라든지 관광, 법률 뭐 이렇게 3개 정도 분야를 좀 언급이 됐던 것 같고 그나마 반응을 한다면 어디겠습니까? 두 번째 관광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뭐 중국하고 있을 때마다 한한령 해제를 항상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한한령 해제는 대단히 어렵거나 가능성이 낮아요. 이혼하지 왜요? 못하는 어떤 이유 것이 때문에요? 네. 중국은 이제 시진핑 3기 정부 들어서서 정권 안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촛불로 정권을 바꾼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의 컨텐츠를 아무 제한 없이 그대로 푼다. 그래서 중국의 상황에서 놓고 보면 뭐 수용하기 대단히 어려운 그런 걸로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보지 말고 중국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제가 볼 때는 한한령의 해제는 그것은 굉장히 낮다 가능성이 그렇게 보여지고 뭐 상대적으로 3가지 중에서 법률은 한국과 중국의 법률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뭐 조정해 가는 과정이지 근본적인 어떤 화끈한 것은 기대하기 어렵고요. 뭐 유일한 건 관광일 것 같아요. 네, 어떤 거요? 관광. 관광. 그래서 네네. 저것이 뭐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서로가 필요한 부분이죠. 중국도 코로나 이후에 외국 관광객이 대폭 줄었고 우리도 이제 중국 관광객들의 그 구매력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이제 그 부분에서는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셋 중에서는 뭐 관광 정도 그 정도가 아마 서로 장애가 있다거나 애로가 있으면 서로 풀어가는 정도 그런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FTA보다는 그 한중 수출 통제 대화체 출범한 이 부분에 더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실까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시진핑 주석이 유럽 쪽 몇몇 국가들 막 돌았잖아요. 한국 방한할 가능성은 낮습니까? 뭐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을 했기 때문에 네. 가능성 대단히 낮아졌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게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총리하고 주석이 서로가 역할 분담을 해요. 근데 총리가 왔다 갔는데 주석이 바로 온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한중일 회담은 시진핑 주석의 방한하고는 이제 거리가 굉장히 멀어지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됐고 그 이름 자체가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이게 뭐 정상회담 한 번 와서 6개월 만에 1년 만에 하는 것은 미국하고도 1년에 한 번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하고는 아마 당분간은 뭐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유럽은 외방문에는 하지만 그것은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유럽이 지금 미국
빼고 나면 뭐 최대 중국의 무역 상대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중요성이 미국이 계속적으로 무역 규제가 들어온다고 하면 유럽에서는 그걸 풀어내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고 상대적으로 놓고 보면 이제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하고는 우리하고는 뭐 이제 굉장히 대면대면하지만 프랑스, 독일은 뭐 번질나게 중국을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누가 뭐 먼저 왔냐, 나중 왔냐 이거 따지지 않고 서로 총리 주석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국의 잘하는 이유는 아직 딱 한 가지로 보면 될 것 같아요. 94년인가에 우리가 보면 중국 GDP에 우리나라 GDP 사이즈가 83%였어요. 근데 지금 얼마냐면 9%입니다. 10분의 1 가까이로 이제 줄어들었고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의 광동성 하나 GDP가 한 개성의 GDP가 우리 한국보다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경제적 중요성이 과거에 비해서는 10분의 1로 낮아졌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주석이 직접 나서서 이제 뭐 협상을 하거나 외교를 하는 것에 대한 의미, 효과 이런 걸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10년 동안 안 하는데 7년 동안 안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큰 의미가 없고 서로가 서로한테 어떤 이제 의미가 있냐를 놓고 보면 한국의 경제적인 상대 경제 규모의 약화가 아마 중국 주석의 방안을 저해하는 한 가지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소장님 말씀하시는 거 제가 정리해서 좀 들어보자면 어쨌든 중국이 한국의 그런 경제 중요도를 이렇게 따지는 게 이전보다 많이 떨어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저희는 어쨌든 이제 대중 수출 같은 것을 고려를 한다면 조금 더 뭐랄까 양보하는 입장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양보는 아니고요. 지금 뭐 국제관계에서는 양보라는 게 없죠. 서로 이제 돈 되면 친구하는 거고 돈 안 되면 그냥 갈라서는 거죠. 그래서 한순간의 관계는 철저한 이해관계지 무슨 뭐 이제 사상의 동질 이념의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더 내어줘야 되나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중국은 미국이랑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그런 스탠스를 고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중국이 필요한 게 뭐냐,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거기에서 뭘 찾아야 되는데 중국이 한국에서 필요한 건 딱 한 가지 반도체. 그래서 그거 빼놓고는 뭐 중국이 별로 답답한 게 없고요. 반대로 우리는 반도체하고 전기차 네. 여기에 들어가는 소재가 중요해요. 예. 그래서 이걸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40%,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같은 경우는 한 8, 90%를 중국이 의존하기 때문에 이 두 부분에서는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고 뭐 주장할 건 주장하고 양보할 건 양보해야만이 이게 대미 수출도 거기서 큰 충격받을 수 있죠. 그래서 중국 반도체 우리는 반도체하고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원자재, 반도체하고 원자재의 균형 사이에서 한중 관계는 잘 운영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국 경제 또 반도체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니까 요거 한번 여쭤보려고요. 최근에 지난달 말 정도 됐을까요? 중국에서 한 65조 원 규모,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반도체 기금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게 펀드가 1, 2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좀 달라진 건지 이번에는 또 중국이 이것을 조성함으로 하여금 어떠한 이러한 의미가 있을지 한번 짚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소장님.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가 반도체 전의 전쟁, 뭐 언론에 그렇게 많이 나지만 이것은 반도체 산업은 국가 간에 어떻게 보면 전략 산업 대항전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국부터 이제 뭐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죠. 과거 같으면 보조금을 주거나 뭐 이런 것은 자유시장 경제를 이제 악화시키는 아주 나쁜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 미국이 세계 최대 규모의 보조금을 줘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마찬가지로 거기에 버금가는 보조금을 주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2번의 보조금을 줬는데 그 규모가 64조 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중국이 반도체 굴기에서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좀 잘못된 거고요.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새로 1, 2기에 투자했던 보조금 규모보다 더 큰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이 이번에 이제 나온 거죠.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중국은 반도체 펀드의 자본금이 지금 64조라는 얘기고 네. 지금 그 총 투자 금액, 유발 투자까지를 다 합치면 그게 보통 모집 금액의 한 3.5배 가까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64조 가까이를 새로운 펀드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유발 효과까지 하면 3.5로 곱하면 233조를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보다도 거의 4배 가까운, 3배 가까운 이제 돈이 들어간다는 것인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지금 중국이 이번 같은 경우는 1기 같은 경우는 반도체 제조에 돈을 다 넣었고요. 2기에는 이제 재료라든지 소부장 네. 여기에 돈을 넣었어요. 근데 이번 3기에는 아마도 이제 장비 국산화하고 생태계 조성에 돈을 넣을 것 같아요. 근데 장비 국산화를 하게 되면 우리가 중국에 장비를 수출하고는 있는데 그 중국이 국산화하는 단계로 보면 미국 같은 또 네덜란드 같은 1급 인류 장비는 못 만들더라도 국산화는 한국이 만들고 있는 장비 정도는 빠른 시간 내에 국산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이번 그 중국의 반도체 펀드의 설정에 아마 중기적으로 보면 최대 피해자가 한국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3차 빅펀드의 얘기는 반도체 공급망 육성에 초점을 좀 맞출 수가 있는데 1, 2차와 조금 달리 한국의 반도체 장비 쪽에는 직접적인 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좀 보면 그 하웨이 클라우드 CEO가 중국 반도체 상황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이거 찾아봤는데 3호나노는 불가능하고 7나노만 해도 잘 됐니?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 어떻게 잘 배분할지 잘 고려해보자. 약간 이런 취지의 얘기인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페인팅 모션이라고 봐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있죠. 중국이 아주 이제 전략 뭐 이런 걸 잘 짜는데 그 적을 속이려면 먼저 자기 편부터 속여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네. 중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설계 회사인 하웨이 CEO가 저런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있냐? 필요 없죠. 그리고 저것은 대단히 계산된 행위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저건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 저거 생각을 알려면 적의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하웨이가 저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하웨이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것은 3, 5나노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미친 듯이 돌진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미 7나노는 뭐 쿼드로플 패터닝이라고 하는 기술을 써서 이미 만들었고 3나노나 5나노 같은 경우도 이것은 어떤 의미가 생기든지 불가능이라고 써놓은 걸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그런 게 있죠.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대만 같은 경우는 반도체 생산이나 국산화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최첨단 장비를 누가 더 빨리 가져와서 가장 효율성 있는 제품을 누가 더 빨리 만드냐에 최근 40년간 집중했다고 봐야 돼요. 근데 그 과정에서 보면 기존에 있는 장비를 어떻게 활용해서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가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중국이 어떻게 14나노나 28나노 정도밖에 못 되는 장비를 갖고서 7나노를 만들었다는 것은 뭐 회칼로 회를 이제 썰면 한 칼에 썰 수 있지만 회칼이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중국이 쓴 방법은 시칼을 갖고서 여러 번 이제 회를 썬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삼성이나 TSMC나 미국 기업들의 최첨단 장비로 최첨단 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조금 다른 시각이 필요해요. 그래서 시칼로 회를 썰다가 거기서 신공이 생겨가지고 시칼을 갖고 해칼처럼 회를 뜨는 기술이 나온다고 그러면 이건 굉장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7나노 같은 경우도 미국의 상무부 장관이 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상무부 장관이 중국 떠나기 전날 밤에 중국이 뒤통수를 쳤어요. 7나노 반도체 기술을 완전히 봉쇄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출발하기 전날 7나노를 발표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중국의 진짜 실력이고 속내라고 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중국의 그 하웨이 CEO가 얘기한 것은 저걸 액면으로 믿으면 안 된다. 그리고 오히려 아마도 국가의 모든 능력, 모든 기술을 동원해서 국산화한다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것이 서방의 기술 수준으로 봤을 때는 EUV, 그 소구경 EV, NA 그 EUV가 있어야만이 된다고 하는데 중국이 그렇지 않고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대박 사건이고 서방 세계로서는 엄청난 충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저런 이제 그 얘기들에서 그냥 속으면 안 된다. 액면대로 믿는 것은 너무 나이브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코멘트에 따른 속내를 우리가 좀 분석을 해봤고 반도체는 사이클 타서 좋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도 크게 리스크는 없다고 보시죠? 이런 흐름에 있어서. 그래서 반도체는 뭐 4년 사이클은 최근 40년간 바뀐 게 없고요. 그래서 2년 반 상승, 1년 반 하락 뭐 이런 정도인데 지금 뭐 한 1년 정도 이제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끝이 나냐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아직은 조금 더 갈 길이 멀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는 뭐 그렇습니다만 보통의 투자하고는 완전히 다른 전략으로 가야 되는데 그 이익이 많이 날 때 팔아야 되고 적자가 날 때 사는 것이 반도체 전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반도체 회사들 같은 경우가 작년에 적자 났다가 금년에 지금 1분기에 흑자를 겨우낸 정도죠. 그래서 이게 끝이냐 뭐 그렇게 보여지진 않고요. 그래서 아직도 반도체 경기는 상승 사이클의 중간 정도에 와 있다. 그래서 지금 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뭐 위험하다 이런 건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닌 거고 지금 차트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 그 과거의 고점의 수준이 한 40% 대선가에 나왔을 때가 피크인데 네. 지금 한 20% 됩니다. 그래서 상승의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 반도체 리스크를 얘기하기는 너무 이르다 그렇게 보십니다. 알겠습니다. 그 결국에 이제 중국이 또 대외 다른 글로벌 국가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느냐가 우리 시장과 또 어떻게 연계가 될지를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요. 제가 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과 뭐 최근 일은 아니죠. 미국과 유럽 쪽에서 중국의 과잉 생산, 불공정 무역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발언을 좀 하면서 대중 무역 제재 강도를 좀 높이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잖아요. 지난 4월에는 여전히 그 말폭탄만 그냥 쏘고 있는 거다. 그냥 보여주기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2달간의 지금 느낌을 봤을 때 어떠세요? 뭐 전기차 관련해서도 그렇고 반도체 관세 관련해서도 그렇고 더 세진 것 같은데 더 제가 세게 느끼기에는. 말폭탄 날린 거고요. 이것은 뭐 네. 중국 잡기라기보다는 표심 잡기다. 그래서 보면 선거 앞두고. 그렇죠. 100% 보복 관세, 50% 보복 관세를 때리면 이건 뭐 수출하지 말라는 거 끝나야 됩니다. 근데 이것의 이펙트가 얼마냐는 걸 보면 중국의 전기차 회사 예를 들면 비아디, 예. 또 배터리 회사 CATL, 또 태양광 회사 롱지 같은 회사들의 주가를 보면 별 변화가 없어요. 그 얘기는 이것이 큰 충격이 없다는 얘기고, 그리고 중국의 지금 공급 과잉은요, 뭐 신발부터 해서 전기차까지 모든 제품에 대해서는 다 공급 과잉입니다. 그리고 그걸 수출 안 했던 적이 없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정치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이게 이제 결국은 진짜 사다리 걷어차기냐 아니면은 쇼냐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이제 전기차나 뭐 이런 것들은 미국으로 수출하는 게 없어요. 근데 100% 보복관세 때린다는 게 의미가 없죠. 이것은 러스트벨트 노동자들의 표심 잡기다. 그리고 뭐 진짜 그쪽 중요한 자동차 건 산업 그쪽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지역들. 반도체에 대한 보복관세 50%인데 이건 또 언제 시행하냐면 2025년에 시행한다고 돼 있어요. 선거 끝나고 한다는 얘기죠. 네. 그럼 선거 끝나고 하면은 뭐 누가 될지 모르는데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번에 이제 100% 50% 보복관세 얘기는 굉장히 정치적인 액션이지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영향을 준다면 중국의 관련 기업의 주가가 대폭락을 해야 되는데 멀쩡하게 그냥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를 정확하게 들어보면 적용 시점이나 수출 금액을 보면 거의 의미 없는 얘기를 하고 있고 선거 끝나봐야 하는 그런 형태의 발표를 했다. 그렇게 보십니다. 스위프트 배제 같은 거 나오기는 어려울까요? 어떤 배제? 스위프트 배제요. 그러니까 은행. 네. 그것은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 거기다 적용을 하게 되지만 그렇게 했을 때는 이것은 중국만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전 세계 모든 국가와 그 같이 거래를 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나라도 같이 영향을 받죠. 그래서 그것은 뭐 엄청난 충격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있는 정부의 스탠스로서는 거의 실행하기 어려울 겁니다. 네. 소장님 마지막으로 이 중국 경제 한 5% 경제 성장률 달성 마지노선이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여전히 뭐 유효하다고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좀 정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뭐 1분기, 2분기 다 5.3이 지금 나온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뭐 5%는 다 위로 간 것이고 최근에 이제 특징적인 것은 미국의 이제 골드만삭스나 JP 모건 이런 IB들이 다 의견 바꾸고 이제 IMF마저도 성장률을 위로 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경제는 뭐 회복 단계로 들어섰지만 서방의 기대보다는 좀 느린 속도로 가고 있고 그것이 이제 뭐 다시 위기로 간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회복 기조에서 그 수혜를 받는 업종 또는 이제 뭐 매수가 몰리는 업종 뭐 이런 쪽에 오히려 집중을 해야 될 타이밍인 것 같고 뭐 탈중국의 의미나 뭐 중국의 금융 위기 같은 것들은 이제는 별로 의미 없는 얘기가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중국 경제를 알아야 우리 경제도 더 공부하고 잘 대비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오만한 인터뷰 꾸려봤습니다. 전병선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인사이트 시간은 바이오 플랫폼 센터 석지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먼저 한미약품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이 한미약품 첫 바이오 신약이자 네.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네. 올해 미국 시장 매출 목표치가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하는데 네. 이거 신약 굉장히 주목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일단 호중구 감소증 이게 뭔가요? 네, 이제 호중구 감소증은 백혈구 안에서 이제 절반 이상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호중구가 비정상적으로 감소된 걸 말합니다. 통상적인 정상 수치는 혈액 100만 분의 1리터당 1,800에서 7,000이 나와줘야 하는데요. 이 수치가 1,500 이하로 감소된 걸 말합니다. 호중구 감소증은 주로 암 환자한테 항암제를 투여하고 나서 이 수치가 떨어지면 면역력이 이제 급격히 이제 저하되는데요. 이 경우 추가적인 이 항암제 투여가 어려워져서 이제 어떤 부작용으로 이제 많이 이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한미약품이 개발한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이름은 롤론티스, 미국 제품명은 롤베돈인데 네네. 이 한미약품의 첫 바이오 신약이잖아요. 네, 맞아요. 롤론티스는 이 한미약품이 개발 중인 신약 가운데서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시판 허가를 받은 첫 제품이고요. FDA 실사를 통과하고 한국의 평택 공장에서 생산해서 미국에서 판매하는 최초의 신약입니다. 롤론티스는 2022년 9월에 FDA의 승인을 받았었는데 그때 나름 미국 시장에서는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유력한 블록버스터 잠재 후보군으로 뽑혔습니다. 블록버스터라는 것은 연매출 1조 원 이상 의약품을 말합니다. 증권가에서는 롤론티스가 2027년 미국 시장 점유율 8%, 매출 2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300억 원 정도를 달성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블록버스터급 신약이면 이 연매출 1조원대 의약품을 가리키는 건데 근데 이 롤론티스의 미국 매출 추정치가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다고요? 굉장히 네. 큰 수치죠. 네, 지난해 4분기까지만 해도 한미약품 영문 IR 자료를 봤더니 롤론티스의 올해 미국 시장 매출 예상치가 1억 9천만 달러, 우리 돈 2,600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1분기의 영문 IR 자료를 다시 비교해 보니까 6천만 달러, 우리 돈 약 820억 원 수준으로 내려앉았습니다. 1분기 만에
매출 추정치가 3분의 1토막 난 건데요. 예상 시장 점유율도 지난해 4분기 IR 자료에는 2024년 7.8%, 뭐 2025년 10.6% 이렇게 구체적으로 잡아놨는데 올해 1분기 연문 IR 자료에는 이런 시장 점유율 수치도 빠져 있었습니다. 한미약품에 따르면 현재 롤론티스의 분기별 분기마다 미국 매출 수치는 200억 원, 그러니까 연매출 약 800억 원 수준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당초 매출 예상치랑 차이가 굉장히 큰 건데 그 이유도 취재가 됐나요? 네. 한미약품 측 얘기 들어봤더니 네. 이제 미국 판매 대행사가 바뀌면서 그렇다 이런 답을 했습니다. 원래 미국 판매를 맡고 있는 곳이 스펙트럼 파마슈티컬스라고 미국의 제약사였는데요. 이 스펙트럼이 미국의 어설티오 홀딩스라는 또 다른 이제 제약사 인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예상치가 조정이 됐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목표치를 산정하는 이 주체가 달라졌다. 네. 이런 설명입니다. 한미약품은 스펙트럼에 지난 2012년에 이 롤론티스를 기술 이전을 했고요. 스펙트럼은 지난해 4월에 어설티오에 인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롤론티스의 판매, 개발권 모두가 어설티오로 넘어간 상황인데요. 지난해 4분기에 제시된 수치는 그러니까 스펙트럼 파마슈티컬스가 제시한 수치고 올해 1분기에 이제 다시 제시된 수치는 어설티오가 전망한 수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설티오 측의 입장을 좀 들어보니까 기대만큼 수요가 증가하지 않아서 목표치를 낮췄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롤론티스가 이제 공공보험 환급 대상 의약품 목록에 이제 등재가 되면서 네. 수요가 막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 수요가 그렇게 늘지 않았다. 그러니까 즉 잘 팔리지 않아서 네, 네. 예상치를 낮췄다라고 이제 해석이 됩니다. 이런 일이 잦나요? 아니면 이례적인 일인가요? 어때요? 이제 대형 제약사지 않습니까? 한미약품이. 그래서 이제 보통은 예상치를 대형 제약사일수록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까지 목표치가 낮아진 경우는 저도 조금 이례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그러면 이 미국 시장에서 호중구 감소증 신약 네. 경쟁 상황은 어떤가요? 아까 그 뭐 공공보험 환급 대상 의약품 목록 뭐 이런 얘기도 하셔가지고 이 부분이 궁금해요. 네, 지금 미국의 이제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시장에서 가장 먼저 처음 약을 판 곳이 빅파마 암젠. 이 암젠의 뉴라티스라는 제품입니다. 예. 이 뉴라티스가 뉴라스타입니다. 뉴라스타의 미국 물질 특허가 2015년에 만료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 약을 따라한 바이오 시밀러 제품들이 여러 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이 뉴라스타의 바이오 시밀러는 한 6종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이들 바이오 시밀러 제품이랑 뉴라스타랑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구도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뉴라스타의 시장 점유율을 보니까 2018년에 첫 바이오 시밀러가 나온 이후부터 꾸준히 이렇게 떨어져서 한 3년간 70% 이하로 지금 시장 점유율이 많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후발주자들도 이 오리지널 의약품의 경쟁 점유율을 이렇게 뺏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는 진단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롤론티스 같은 경우는 바이오 시밀러가 아니라 바이오 시밀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바이오 베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존의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인 이제 바이오 시밀러보다 훨씬 우월한 효능을 가진 제품이라고 보이는데요. 시장에서 이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데는 아직까지 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내용을 좀 이렇게 들어보니까 일단 오리지널 이 의약제에 대한 좀 경쟁을 어쨌든 해볼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왜냐하면 바이오시밀러보다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느낌으로 도전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에서 어쨌든 이 파일을 가져오려면 한 개 카드는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보안이 있다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제 롤론티스의 기능을 이제 업그레이드한 그런 임상
시험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빨리 맞춰가지고 적용 범위를 확장시키겠다. 이게 한미약품의 이제 히든 카드입니다. 앞서 제가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는 주로 항암제를 투약한 환자들한테서 나타나는 부작용 중 하나다.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이 호중구 감소증을 투약을 하려면 이 항암제를 맞은 지 24시간이 지나야, 하루가 지나야 이 치료제를 맞을 수 있거든요. 아, 예. 기존의 치료제는 그랬는데 한미약품은 이제 항암제를 투여받은 당일날에도 이 호중구 감소증 롤론티스를 맞을 수 있게 하겠다. 이게 이제 임상적으로 증명이 돼야 이제 실제로 이제 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임상 시험을 이제 좀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지리적으로 집이랑 병원이 굉장히 거리가 멀고 그리고 이제 하루 입원비도 되게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환자들 입장에서는 이 롤론티스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를 투약하기 위해서 하루 더 병원에 있는 것도 부담일 수 있는데 이제 한미약품이 이런 점들을 캐치를 해서 당일날 맞고 환자가 집에 갈 수 있도록 하는 임상 시험을 하고 있다. 그래서 투약 편의성을 높이면 시장에서의 수요도 늘 거고 그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동안 이제 전임상 시험을 해봤던, 그러니까 임상 시험의 전의 단계 동물 시험 같은 걸 말합니다. 이런 걸 했었을 때 좀 긍정적인 결과를 한번 확인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허가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자신이 있다. 이렇게 이제 한미약품은 이제 밝히고 있고요. 지금 현재 임상 일상 환자 등록이 완료가 된 상태고 올해 말까지 이제 데이터 분석을 마쳐서 내년 정도면 이제 임상 데이터를 발표할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되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임상 1상에서 이제 좀 긍정적으로 이제 효과가 나오면 2상, 3상을 진행을 해서 이제 판매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한미약품 얘기 짚어봤습니다. 최근에 한 나흘 상승, 오름세를 보이다가 오늘장에서는 현재 구간 2%대 내림세 보이고 있는 한미약품입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이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개발 출사표를 던진 두 회사의 좀 다른 행보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하는데 일단 지난주에 이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개발사로 잘 네. 알려진 지노맨 컴퍼니가 5,800억 원 규모 네. 기술 이전에 성공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주 월요일 날에 네. 지노맨 컴퍼니가 ADC 항체 후보 물질을 스위스 제약사에다가 5,860억 원 규모로 기술 이전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거래는 국내 기업 중에선 최초로 ADC 항체를 기술 이전한 사례인데요. 특히 이 후보 물질은 지노맨 컴퍼니가 자체 개발한 신약 개발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발굴됐기 때문에 이 플랫폼 기술 자체도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해당 기술 이전 건으로 이 주가도 좀 많이 올랐던데 그런데 이제 ADC 항체라고 하면 마이크로바이옴이랑은 좀 다른 종류 네, 아닙니까? 다른 종류입니다. 사실 마이크로바이옴이 이 주식 시장에서는 그동안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노맨 컴퍼니는 이제 계속 3년 정도 이제 사업 다각화하는데 계속 주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개발에만 매달리지 않았고요. 그리고 위탁 개발 생산 사업, CDMO 사업을 하는 미국의 해외 기업을 인수를 하기도 했고 또 마이크로바이옴 일색이던 이런 파이프라인 자체를 신규 타깃 항암제 그리고 ADC 항체 개발 이런 쪽으로 계속 확대를 했고 관련 인력도 계속해서 영입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 아닌 ADC 쪽으로 이제 대규모 기술 이전에 성공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노맨 컴퍼니 기술 이전에 성공을 하면서 주가도 크게 반응을 했고 좀 이렇게 호재성 이슈에 반응을 하는 모습을 보였던 반면에 지노맨 컴퍼니랑 상반된 행보를 보인 곳은 어딘가요? 네, CJ 바이오사이언스가 예. 꼽힙니다. CJ 제일제당이 2021년 7월에 첫랩이라는 마이크로바이옴 기업을 네, 인수해서 CJ 바이오사이언스로 사명을 변경한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개발에 이제 적극적으로 좀 네. 나섰는데요. 이 회사는 2025년까지 파이프라인 10개 확보 그리고 기술 이전 2건을 성사시켜서
독보적인 글로벌 1위 마이크로바이옴 기업이 되겠다. 이렇게 당찬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현재 CJ 바이오사이언스 상황은 그렇게 좋진 못하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네. 지금 일단 주가만 봐도 CJ제일제당이 인수했을 당시 주당 가격 4만 원 대비 현재 66% 정도 감소한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한 배경으로는 대내외적인 환경도 있고 기업의 이제 추가 전략이 좀 부재하다 이런 분석이 좀 나옵니다. 일단 CJ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대표적으로 보유한 이 파이프라인 중에서 이제 고형암 치료제로 개발 중인 후보 물질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지노맨 컴퍼니가 미국 지노맨 컴퍼니가 임상 2상에서 이제 좀 압도적인 데이터를 내면서 이 지노맨 컴퍼니 후보 물질을 좀 밀렸다 네. 이런 평가가 좀 나오고 또 회사의 이제 실적 캐시카우가 돼야 할 유전체 분석 서비스 그리고 헬스케어 서비스 성과 이것도 그다지 좋지 못하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CJ 바이오사이언스 매출 90% 이상이 지금 현재 유전체 분석이랑 헬스케어 서비스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매출 규모가 보면 최근 3년간 40에서 50억 원대에 그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최근 3년간 발생했던 부동산 임대 수익도 이제 올해부터는 반영이 안 될 것 같아서 매출이 좀 더 낮아지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석지영 기자와 함께 빠르게 이 세국 기업의 현재 현황들 짚어볼 수 있었습니다. 석 기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전히 알쏭달쏭합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관련된 상황이요. 캐나다에 이어서 유럽이 금리 인하에 나섰지만 최근 발표된 미국 고용 지표가 시장 기대를 훌쩍 넘어서면서 이 시점을 둘러싼 시장 혼란이 여전해섭니다. 때문에 이번 주 국내 증시 향방, 연준의 FOMC 회의 결과 다시 한번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은 앞서 3월에는 금리 인하 횟수를 올해 3회, 내년 3회로 전망을 했는데요. 올해 인하 횟수를 조정할지 또 몇 회가 될지를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한 가지 더요. 현지 시간으로 10일에 있을 애플의 개발자 회의도 주요 이벤트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후 애플 관련 종목들의 온기가 미칠 수 있을지도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10시 48분 월요일장 지나가고 있습니다. 양 시장 모두 약세권에서 벗어나고 있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도 힘이 될 수 있는 전략 저희 이데일리 TV에서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